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충청, 순회 경선 제1호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충청에서는요, 지금 이제 김민석이가 1등을 했네요. 김민석이가 말이죠, 지금 45.06, 그 다음에 정청래가 44.61, 예, 그리고 송영길이가 10.34. 그래서 말이죠, 근소하게 약 한 0.5표 차이로 0.5% 차이로 지금 김민석이가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이미 말이죠,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주한미 신임 대사의 동정을 쭉 보도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광화문에도 가고 남대문 시장도 가고 영락교회도 가고 뭐 등등 이런 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말이죠,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 지금 스벅 사태 벌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스벅에 이 마케팅 슬로건을 캐치프레이스를 갖다가 5.18하고 연계시키는 바람에 스벅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 스벅 매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미 대사관 여러분들 아시죠? 광화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매장을 갔어요. 이거는 뭐 느닷없이 다 여기 갈래 해서 갔겠어요. 이게 다른 일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여기에 미 대사로 부임하니까 본인이 더군다나 정치 활동까지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다 연구를 하죠.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짜여진 방문 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너 잘못한 거야. 딱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자, 그래서 스벅 사태의 상징성이 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쿠팡을 때렸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때린 건데, 미국에서는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스벅 사태도 지금 미 정부가 스벅 사태에 관해서는 이제 쿠팡하고 달리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사건이 겹치고 겹쳐서 미 행정부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스벅 딱 매장을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병태도 지금 연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시로 말이죠.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싣고 있어요. 자, 이분은 이제 본래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도 글이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길고 아주 우수한 분입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혁신 제2기 의원을 제가 한 바 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혁신 의원을 한 5, 6개월 동안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학문적인 깊이가 상당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냐?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맨 먼저 가서 AI 서밋을 했잖아요. 젠슨 황을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이 CEO들 싹 다 만나가지고 한국에 1375조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비슷한 MOU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도 그 당시에 이게 1375조는 이 확정된 한국의 투자 금액이 아니야 라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장문의 글을 분석의 글을 통해서 이거는 가상의 숫자나 마찬가지다. 예,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기쇼다. 요런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이가 또 이재명이를 날리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작심하고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가 말이죠. 지금 내놓은 메시지를 본다면, 결국 이제 이재명하고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탁현민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탁현민은 이제 문재인의 핵심, 지금 브레인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시민은요, 작심하고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요 분이 이제 그러셨네요. 지금 심수연 님이 아주 맨 먼저 지금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했는데 진짜 더워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8시인데도 불구하고 8시 18분인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보니까 제 그 웨더 여기 이제 어플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현재도 30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폭염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민주당 경선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권리당원 득표율이 45.06, 김민석, 정청래가 44.61, 그리고 송영길이가 10.34. 그래서요, 지난 7월 28, 9일 날 온라인 투표를 했고요. 7월 30, 31일 날 AIS 전화 투표를 통해서 나온 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요. 대전에서는요, 이 정청래가 좀 앞섰어요. 48.23, 그리고 김민석이는 42.71, 송영길이는 9.06, 그리고 세종에서도 정청래가 앞섰습니다. 50.28, 그리고 김민석이가 40.68. 자, 그리고 송영길이가 9.03. 그런데요,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여기에서 김민석이가 앞섰어요. 자, 충남에서 김민석이는 45.65, 그리고 정청래는 43.28. 그리고 이제 충북에서도 김민석이가 앞섰어요. 47.39, 정청래가 41.86. 예, 송영길이는 10.75.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는 충북 옥천 출신이거든요. 보은인데 충청북도에서 뒤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이 70%, 일반 국민이 30%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선 정견 발표주 일종의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뭐 뻔한 얘기들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광화문 세종대왕 지금 요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다. 요 얘기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요 이 광화문에 있는 스벅을 갔다. 요 얘기는 메인 미디어는 거의 여기를 다루지 않고 한미일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선으로 보면은 이 한미일보도요 의도적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스벅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게 이제 한미일보의 분석인데 뭐 옳은 분석이라고 봐요. 누구라도 저렇게 분석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약속을 지켜라. 이 압박은 뭐냐? 지금 미 정부 조야에서 나오는 압박이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합의, 그러니까 이제 이 통상 무역 시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시트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팩트 시트, 이거를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불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미 투자, 이걸 빨리 지금 그 투자를 그 투자 진짜 3,500억 불 요거를 빨리 왜 이행을 안 하느냐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합의 이행을 안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뭡니까? 바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미국 내 조야에서 가장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원 같은 경우는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강경화 주미대사한테까지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강경화가 최근에 서울로부터 불려와가지고 직접 지금 내 워싱턴 분위기를 전할 정도로 미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죠? 스틸 대사. 미국 내 분위기를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첫날 일정으로 수복을 간 거예요. 수복,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약속 너희들 똑바로 안 지켜. 안 지키면 알지, 딱 이거예요. 안 지키면 알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EU에다 대고 301조 조사해갖고 강하게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대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얼마든지 이런 301조에 대한 보고 압박 관세 카드가 발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스벅은요, 지금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그 광화문 일대 이제 우리 외국 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공관 외국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많이 찾는 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와서 인천에 도착해서 주한미 대사관으로 첫 출근해갖고 이제 이 해병대 경비대하고 성조기 개항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통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거를 SNS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혁신과 리더십의 유산을 다시 떠올렸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세종대왕 동상을 방문하고 나서 바로 스벅을 갔습니다. 스벅. 예. 자, 그래 이제 스벅 대사관을 간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미 대사관에서 한 2, 3분, 3,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1년의 일정인데 이거는 뭐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일정이었다. 자, 그래서 이걸만 보더라도 미국의 압박은 상당히 강하게 올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죠. 지금 이제 스틸 대사가 올 때 인천공항까지 가서 반드시로 하고 난리를 친 이 좌파들, 요것들 철저하게 위법 처리해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국익을 쳐버리는 일종의 이제 아주 매파적 행위라고 제가 강력히 비판했는데, 강전석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를 사실 제가 어제서부터 계속 소개를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갖고,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파의 미국 대사 부임 반대 시위를 보고, 그래서 이 내용은요, 한국에 오는 외국 대사는 본국 수뇌부와 긴밀해야 된다. 정보 소통이 원활해진다. 이해관계가 큰 국가에 한국이 파견한 대사에게는 대통령의 신임이 실어져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 칼럼을 실었어요. 이 칼럼 굉장히 좋은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은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최대한 자세하게요. 자,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어제 부임을 했는데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을 비워놨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요국 대사를 차례차례 임명하면서도 한국 대사를 지금껏 공석으로 둔 까닭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싫은 거예요. 대사 자리가 비어있는 동안에 과거에 없던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층층이 쌓였다. 전시작전권 전환, 대미 투자 집행,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북한 정보 한국 제공 제한, 우팡 사태, 북핵 정책 조율 등등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 미셸 대사가 입국한 인천공항에선 좌파 단체들이 미셸 대사가 연방 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걸 문제 삼아 대사 부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미련하고 촌스러운 짓이다. 우리가 받는 외국 대사는 본국에서 비중이 큰 인물일수록 한국에 편리하다. 파이프가 굵어야 정보소통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미셸 대사는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닿을 수 있고 남편 역시 공화당 전국의원의 우연이라고 한다. 이것이 미셸 대사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국부 출신이라는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 피는 별로다. 일본 외교 장관과 총리를 지낸 미야자와의 미국인 사위는 국무부 일본 과장과 주일 대사관 공사를 지냈는데 처가 나라에 기운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다. 대사는 본국 수뇌부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주재국에서 대접이 달라지고 양국 사이 문제를 푸는데 큰 차이를 만든다.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하다 일본 대사로 갔던 이유락 씨는 약간 게으른 대사였다. 도쿄 주재 각국 대사 모임에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한국에 큰 가뭄이 들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 총리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수십만 통의 쌀을 빌어왔다. 대통령의 신임도 덕분에 말이 먹힌 것이다. 그리고 수뇌부의 료조 일본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 12.12 군사 쿠데타로 한국 정세가 요동치던 시기에 한일 관계를 무난히 조율했다. 그 시절 일본의 한국 대사 자리는 퇴임을 앞둔 외교관의 마지막 보직이었다. 수뇌부의 대사는 그런 관례를 깨고 낙가손의 정권에서 커리어 외교관, 최고 직책인 사무차관으로 영전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4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할 때 매끄럽게 처리했다. 훗날 낙가순의 총리에게 스노베 차관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더니 고교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내 롤 모델이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에는 하비브 하우스라는 명판이 달려있다. 대사관저를 신축할 때 한국 전통 강으로 짓자고 국무부를 설득했던 필립 하비브 대사를 기려서다. 하비브는 백악관의 연보다 공부 내에서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힘있는 대사가 됐다. 그는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즉각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김대중의 목숨을 구했다고 알려졌다. 하비브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데도 능숙했다고 한다. 기자 생활 중 머리에 남은 외교관은 1977년부터 89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크 맨스필드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16년간이나 역임했던 그는 일본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에서 두루 존경을 받았다. 맨스필드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의 대학원 졸업 논문이 조선의 중립화 독립 문제였다는 걸 알고서다. 조선 문제는 방법이가
조선 문제론 밥벌이가 안 되는 시절이라서 그는 아시아 문제 전문가라는 영역을 새로 개척했다. 맨스필드는 본국 신임과 주제국 존경을 함께 받게 된 이유를 미국과 일본에 똑같이 쓴소리하고 미움받는 걸 팔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국엔 미일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며 일본을 거치게 다루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일본엔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도록 설득했다. 그가 퇴임하자 일본 주도로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이 설립됐다. 한국처럼 국제정세 변화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나라들은 이해관계가 큰 국가에 파견한 대사가 잠시 귀국해도 국가 수완과 짧게나마 면담 시간을 마련해준다. 그들 어깨에 대통령의 신임을 얹어줘 상대 국가의 문제 해결에 힘을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여러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실행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이재명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수십 명 대사 사표를 받고 1년 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비워놓았다. 그러다 빈자리를 채웠다 하면 영어 조그마한 것 말고는 외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법시험 동기생이나 후배를 밀어넣어 외교의 맥을 끊어놓았다. 우지 탓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뉴욕에 있는 UN 대사 자리, 뉴욕에 있는 영사관, 총영사관, 그야말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들을 갖다가 그 좋은 보직에 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이재명 정권에서 무슨 외교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유시민이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탁현민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이재명이를 날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본인을 갖다가 자폭 테러범처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인신공격 참기가 어렵다. 자, 이런 기조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특히 비평의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비평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이 된다면 달라진다면 받아들인다. 제가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 과거 비평가로서 공적인 관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유대감도 있었고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를 말하면 관계가 유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관계를 포기한다. 예. 그리고요, 지금 유시민이가 이재명이가 한 서너 번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아. 우리 술이나 한잔 먹자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안다. 그러면 관계를 포기해야 된다.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살다 보면 길이 갈라질 때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또 만나자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가 다 그렇게 산다.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을 만나봐야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지 말이 맞다고 계속 우게 되니까 유시민이 네가 말은 틀려 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왜 그런 이재명을 만나냐. 그래서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옹졸한 속 좁은 인간이냐 요거를 지적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 전후에 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갈 수도 없다.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예, 나는 그냥 내 길 갈 거야. 예, my way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이재명이 계속 비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 제가 비평 전례림칙을 보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처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면 될 일인데 사실상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다큐멘터리에서 가방끈 컴플렉스를 이야기했던 것을 앞만 딱 잘라서 하는 것을 봤는데 끔찍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왜곡인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끔찍한 면을 좀 보게 된다. 자, 그리고요. 비평 과정과 논쟁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했는데 유시민 선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그런 탁현민의 질문에 관해서요. 어쩔 수 없다. 인간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책에서 보던 상황이다.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모함하고 조광조 사건 이런 게 다 그런 것이다. 지금도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기본 패턴은 동일하다.
결을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겁대가리 없이 이재명을 때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폭 테러범위로 아니면은 네가 어떻게 이재명을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요렇게까지 비판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내가 가는 이제 다르다. 어차피 지금 갈라서야 될 때다. 그래서 내가 갈라선 것이고 다시 합쳐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친명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다 비판을 욕해봐야 내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이거 어마어마한 게 우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1375조의 성과를 올렸지만은 지지율이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장문의 기사까지 실렸어요. 바로 어젠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이병태 교수가 말이죠. 아주 장문의 칼럼을 본인의 SNS에 싣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최대한도로 압축해서 핵심 뭐냐면 이게 좀 경제학적으로 이제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면 이거는 정치적 쇼다. 예, 이건 정치적 쇼다.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5조, 이거는 돈이 아니다. 정치쇼의 숫자 사기다. 정부는 이를 AI 서밋 성과라고 포장했지만은 실체는 계약도 투자도 확정도 아닌 단순한 의향서, MOU하고 LOI, 5년 내지 10년짜리의 5 내지 10년치 가정된 거래의 합계이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헤드라인용 착시다. 자, 그래서 원래 있던 거래를 갖다가 치적으로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파는 거, 이거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붐이 터졌고 한국 기업이 공급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걸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성사시켰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민간의 성과를 정치적인 치적으로 지금 훔친 것이다. 예. 두 번째, 풀스택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AI 풀스택 동맹을 결성했다는 건데 이것도 실체 없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진짜 풀스택은 설계와 모델과 플랫폼과 생태계를 한국이 다 주도해야만 진짜 풀스택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뭐냐? 메모리만 팔고 GPU는 우리가 사오고 AI 모델도 해외 것을 쓴다.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된 체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흩어진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다. 정부는 말하는데 메모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로봇, 하나의 AI 밸류 체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은 어떠냐? 각 기업이 각자 다른 회사와 각자 다른 조건으로 개별 계약한 것일 뿐이다. 이걸 하나의 국가 동맹으로 묶은 것은 완전히 조작된 프레임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도권은요, 미국, 한국은 구매자와 부품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핵심은 뭐냐?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인데 그 영역은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GPU를 사서 그 위에 서비스를 얻는 플랫폼 사용자에 불과하다. 주도권은 우리 한국이 없다. 이게 동맹이라면 그건 주인과 하청의 동맹에 불과하다. 그래서 1375조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한국 경제의 희망이 이건 아니다. 정치가 만든 숫자 착시에 불과하다. 이 숫자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 미래는 계속 하청으로 남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이병태 지금의 부위원장의 해석은요, 이 숫자가 일종의 사기나 마찬가지고 쇼나 마찬가지죠. 민간 성과를 도둑질한 것이고, 그래서 동맹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미간은 종속 구조를 번연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375조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선전했지만은 이거를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병태 교수의 주장인데요. 전반적인 이제 언론 평가를 보면 이런 내부적으로 이거는 1375조가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거는 별로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별로. 자, 이병태 교수니까 이제 이분 또 이 경제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또 댓글 참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